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매년 진행 중인 LG 의인상 수상자가 최근 2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잇따른 강력범죄로 사형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될 사형제 위헌 여부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본 적 있으십니까?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LG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매년 의인상 사업을 집행 중인데요. 이 의인상 수상자가 최근 2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상을 받았는지 면면을 석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옆으로 누운 화물차가 불길을 내뿜고 있습니다. 화염을 앞에 두고 차량 유리창을 깨고 있는 두 남성. 결국 의식이 혼미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안창영 씨와 문희진 씨. 자신의 안위보단 타인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이. 그래서 제 차 한번 확인한다고 갔더니 진짜 그 운전자석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생각을 못하고 일단 같이 있는 근무자분이랑 같이 가서 일단 사람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대전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이성호 씨. 지난해 여름 하천 공원 인근에 고객을 만나러 갔다가 한 차량이 울타리를 들이받고 물에 빠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씨는 차량에 있던 여성을 구한 후 곧장 현장을 떠났지만 의기 있는 그의 행동은 곧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옷이랑 신발 같은 걸 이제 일단 집에 가서 일단 벗어놓고 다시 사무실로 갔는데 우리 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빠져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건이 할 수 없이 있을 거였죠. 당시 사건으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지만 이 씨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내가 이분을 안 구하면은 평생 가슴에 후회를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치과의사 박종수 씨와 구두 닦기 조영도 씨. 두 사람은 수십 년에 걸쳐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사랑의 식당. 광주 최초 노숙자, 노약자 무료급식소입니다. 총무 이사를 맡고 있는 조영도 씨는 사랑의 식당을 설립한 고 허성의 광주직업소년원 원장 손에서 자랐습니다.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30년 넘게 봉사 중인 그는 관공서에서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허상의 원장님과 이제 박종수 원장님 두 분을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장본인이잖아요. 오시는 분들 중에 술이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기물을 파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내치지 않고 오히려 더 보듬어주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와서 용서를 빌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저절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84살 박종수 이사장의 본업은 치과의사. 60년 가까이 무료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 없이 치료해준 환자만 3만 명. 지금은 무료 진료와 함께 봉사로 맺어진 인연, 고 허성의 원장의 뒤를 이어 사랑의 식당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이 찾아서 봉사를 같이 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절대 징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랑이 있는 의료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하루 600여 명,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식당.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현재는 재건축에 들어가 미리 만든 일주일치 반찬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기라. 정말 편하게 저렇게 해줄 대로 살아. 그 덕택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지만 그들의 선행은 또 다른 나눔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희진 씨와 이성호 씨, 그리고 사랑의 식당을 운영 중인 두 사람은 모두 LG에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LG 의인상,
지난 2015년 제정한 LG 복지재단 사업입니다.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 뜻을 반영했습니다.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살신 성인 부분, 장기간 남다른 선행을 한 사람을 위한 선행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올해 8월까지 총 201명, 171명은 살신 성인, 30명은 장기 선행으로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명단을 분석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은 물론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외국인 근로자, 취업 준비생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의인상 초기엔 이른바 제복 의인이 많았는데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수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90대 할머니부터 차량과 함께 호수에 빠진 운전자를 구한 춘천의 10대 고등학생들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잡는 데 나이도 직업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LG 측은 정의로운 행동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울림이 된다면 모두 다 LG 의인상 대상자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인상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상금을 전달하는 게 아닌 의인의 행적을 널리 알리고 오래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강조했습니다. 시상식도 없고 공식 사진도 남겨두지 않는 LG 의인상. 선행이 자랑이 될까 두려워 남 몰래가 아닌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 LG는 사측보다 의인들에게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쳐다만 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는 거죠. 비범한 의인뿐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이웃도 의인이라는 것.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평온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인간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측은지심에서 나오지 않는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의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LG와 의인상 수상자들.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의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사형제와 헌법소원입니다.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26년간 방치됐던 사형시설 점검, 그리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서울구치소 이감. 지난 8월부터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들이 사형제 부활 논의를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에 사형수 유영철을 보낸 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후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묻지마 흉악범죄자들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가혹한 고통을 위안해줘야 한다 등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형제 존폐와 집행 여부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심리 중으로 지난 2019년 초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9가지의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는 1호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으며 사형 집행 이후 오판이었던 것이 판명돼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사형제에 따른 생명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인해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이나 위험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존치 입장이었다며 여전히 사형제는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는 사형제도에 관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헌재는 두 번 모두 사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사형이 인간의 공포 본능을 이용한 궁극의 형벌로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1996년에는 7대2로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관들의 위헌 결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다가올 세 번째 심판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위헌보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헌재의 구성상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이 많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임기가 다하기 전에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바로 위헌은 단순 위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박성재 변호사는 사형제가 만약 없어지더라도 그 수준의 처벌이 선행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사형제가 없어졌을 때 그만큼 범죄자들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런 위화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그 사형제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공존합니다.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가 과연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와 등졌던 형제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간 부모님께 한 푼도 안 쓰다가 부의금을 챙기러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과 부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같은 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부의금도 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 조의금은 보통 장례식에서 지인 간에 주거나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 부의금을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준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금이 이 말 자체로 조의금이 아니라 이제 부의금이 돼서 이 장례식장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장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장례 비용은 선순위 상속인이 각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고요. 네. 이는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의금이 선순위 상속자들에게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 네.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은 아닌데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네. 누구 앞으로 부의금이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그 부의금은 모두 장례 비용에 충당되게 됩니다. 네. 즉 사위나 며느리 앞으로 이 부의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장례 비용에 먼저 쓰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분 앞으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아버지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부의금은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망인과 관련해서 들어온 부의금은 장례 비용을 부담할 자, 즉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누구 앞으로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법정 상속분대로 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먼저 충당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인이 많은 형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예, 인싸한 형이 있고 동생은 이제 친구가 별로 없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형은 평생 부모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랬던 형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부의금을 챙기려고 한다면은 이 장례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장례 비용은 또 한 푼도 안 내려고 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통은 부의금이 누구한테 많게 들어오든 뭐 적게 들어오든 뭐 형제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법리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네, 사실 형제간 뭐 다툼 없이 공평하게 낸다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이런 다툼이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원칙은 그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장례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아, 그 부의금을 받으면 이제 그게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지 이제 상관없이 모두 이제 장례 비용에 먼저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율은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에 따른다.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형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남은 부의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만약 부의금을 장례 비용에 다 충당을 하고 네. 그래도 남았다면 예. 그 부의금은 각자 받은 사람에게 기속되게 됩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받은 부의금보다 장례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됐다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 비용이 충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다시 장례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그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항상 상속은 이 세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도 상속세는 내는지 안 내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의금은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증여세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금은 이제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얼핏 이걸 증여로 보면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 상증세법에 따르면 부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사회 통념이라는 부분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죠. 네. 자, 고인을 보내는 길에 돈 때문에 다투는 이런 민망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괘씸한 형제가 있다면 완벽한 상속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거 있으면은 변호사님께 여쭤보면은 좋겠습니다. 장례식 관련해서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고 장례 비용은 누가 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길었던 황금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 연휴 때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추가 근무 수당 등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명절 상여를 받으면서 세금 등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얼마나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 돈 되는 법에선 직장인들의 추가 근무 수당 그리고 상여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세무사님 연휴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좀 연휴 동안 여행도 가면서 재충전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처럼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그렇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휴일 중에 출근하신 분들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휴일 수당이라 하면 휴일로 정해진 날, 뭐 예를 들면 뭐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을 포함해서 이런 날에 내가 근로를 제공했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에 혹시 이번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될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체공휴일도 법적 공휴일에 포함이 되었고 2022년부터 법적 공휴일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포함해서 휴일수당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 내가 시급이 10,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 이내에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10,000원에 50%를 추가해서 시급 약 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기준이 10,000원에 2배를 계산해서 시급을 계산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휴일 근무 수당은 일단 1.5배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8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다면 그 시급만큼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때 지금 세무사님께서 통상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통상임금은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에서 이제 통상임금 관련 판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근로자에게 이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도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모든 수당, 심지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휴일 수당이라는 기준이 있어도 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이렇게 뭐 휴일 동안에 근무하신 분들이 모두 다 휴일 수당을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뭐 근무의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법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노사 간의 뭐 약정에 의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미리 정해준 후에 매월 일정의 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즉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처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제로 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좀 지급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연장이나 추가 근무 수당을 모두 안 줘도 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제 수당에 기본임금에 포함돼서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수당이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을 때 혹시나 내 근로계약서가 뭐 포괄임금제 형태가 있는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포괄임금제 제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근로자와 이제 사측 간 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게 최근에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간 M&A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노무적인 리스크가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피인수 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 사안입니다. 서로 간의 인수대금에서는 당연히 이제 회사가 현금 유출이 평소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채무만큼 또 그 기업 가치를 좀 깎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이제 서로 이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권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쟁점들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이 인수 합병 과정에서도 회계 노무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위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중요했다는 사실 또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세무사님, 근로자들이 이 연휴 때 받은 상여금 이것도 정부 세금을 내야 되나요? 네, 또 안타깝지만 또 세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금도 결국엔 세금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명절 때 뭐 상여금이라고 하는 금전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선물 세트 등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원칙상 전부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근로자분들이 뭐 근로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수당, 앞서 말씀드린 뭐 상여금이거나 선물 세트가 됐던 것들을 모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라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것들이 원칙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실무적인 사례거든요. 저희 같은 거는 추석 명절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표님들 실제 현금을 찾아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급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여를 지급을 하지만 이렇게 총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게 이슈가 돼서 총급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도 전부 다 그 사업주분께서 부담하셔야 될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상여를 받을 때마다 이 급여대장상 차감되는 금액이 좀 점점 늘어나는 거였네요. 그렇다면 혹시 좀 이러한 세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사내근로복지금을 통해서 지급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 외부에 회사의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즉 근로자가 상여로 100만 원을 받던거나 아니면 선물 세트를 받던지 어떤 대가를 받는다를 통해서 근로자가 4대 보험료나 세금을 따로 납부하실 수 없는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분들께서는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급 위주의 급여 체계를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상여금 위주로 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아무래도 기본급이 이제 조금 안정적인 편을 좋아할 거고,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정기적인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 위주의 급여 체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선호하실 텐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우선은 좀 기본급 위주로 해주시는 게 결국은 우수한 자원을 먼저 획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부분도 이제 근로자와 이제 오너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세가 많이 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내가 똑같이 한 직원 한 명당 1억 원을 지출을 하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경제적 혜택이 높으려면 당연히 절세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또 좀 나쁜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로자들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연말정산하고 내 소득이 국세청에서 얼마나 찍히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절세가 이루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받고 있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긴 연휴 지나고 나서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등에 관련해서 좀 세금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